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소식과 함께 578도를 맞이한 한글날 행사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설치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웅태입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달 30일 뉴스 리뷰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만났다는데요. 두 사람은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은행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세종청사를 찾았다는데요. 중앙은행의 수장이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수장은 통화정책 독립성을 이유로 유지해온 긴장관계의 관행을 바꿀 때가 왔다며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수의 긴장관계라고 본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다가오는 만큼 금리 인하와 집값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두 수당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때 말씀드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론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특히 낡은 경제 구조를 수리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공급자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해 이젠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설명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수장이 협력 의지를 밝히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긴장관계였던 두 기관이 이제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긴장관계가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약간은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경제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경제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언급과 이를 개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 강화가 실제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기에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간단한 언급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당정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두 기관의 수장이 가진 이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짚고 갈 필요도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뉴스워치에서는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최규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기 위해 연간 소득 전체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가계 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최규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기 위해 연간 소득 전체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의 7.9%에 해당하는 157만 명이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늘자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는데요. 올해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03포인트 늘었고 같은 기간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0.3포인트 증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소득 전체를 빚상환에 사용하는 가구가 157만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1년 전과 비교한 증감 수치가 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요. 157만 명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난 숫자인지, 증가 추세는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전달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금리 문제, 부동산 가격 문제, 생활비 증가 문제 등 원인은 간단히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문제점을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뉴스센터에서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흉기 휴대와 폭행, 절도 등 혐의로 아파트 주민인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데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흉기 휴대와 폭행, 절도 등 혐의로 아파트 주민인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A씨는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가 하면 다른 주민의 택배를 훔치고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응급 입원시키며 격리 조치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위험한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 과정을 잘 설명하여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사건의 배경과 범행의 동기에 대한 맥락은 보충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A씨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 내용이 있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와 같은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과 그 예방책에 대해 간단히라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대책 부분도 간단히 언급하여 이러한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음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4일 뉴스 현장에서는 부산의 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4살 아이의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4살 B군과 B군의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이 자기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고 제지하던 할머니의 팔을 깨물기도 했다는데요. 경찰은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빠르게 전달하며 사건의 경위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4살 아이의 할머니를 상대로 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법적 대응을 명확히 잘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버스 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좀 더 상세히 전달하고 버스 기사나 다른 승객들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도 전달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A씨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약자들인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도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뉴스 오늘에서는 요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우리 주변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인생 2막을 계획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 커피를 내려드리는 시니어 카페가 오픈했다면서 서울의 한 구청 청사 1층에 새롭게 개장한 카페라고 합니다. 3년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주민 이영미 씨가 능숙하게 라떼 아트를 그려냈고 스스로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합니다. 주름 잡힌 손으로 분지 커피를 내리는 이곳은 시니어 카페인데요.
근무 조건은 단 하나, 노인이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기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바빠서 더 행복한데요. 서울 금천구 주민 이순애는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데 여기서는 바쁘긴 한데 너무 재밌다며 일이 없는 게 더 힘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카페를 비롯해 편의점 택배 등 수익형 모델을 통해 신규 고령층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선순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금천구청 어르신 장애인과 주무관은 수익금은 또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장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된다며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닌 만족스러운 노동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공간 마련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시니어 바리스타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노인 일자리의 경제적 의미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의미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카페의 구체적인 운영 현안도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몇 명의 어르신이 일하시는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시니어 바리스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함께 전달하면서 노인 일자리 현실적 과제나 한계점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남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연중기획 하모니에서는 서울 공릉동 국수거리에서 베트남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혜리 씨와 창음 씨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노원구 소문난 쌀국수집 주인장 부부의 뒤늦은 점심 식사로 시작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브레이크 타임. 혜림 씨와 창음 씨를 위해 베트남에서 물 건너온 간식 꾸러미를 챙겨온 사람이 있는데요. 숨겨둔 간식까지 꺼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말린 망고부터 논이술까지 알차게 준비해온 처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간식값 대신 뜨끈한 해리씨표 소고기 쌀국수를 요청한 사촌동생. 베트남에서 먹는 것보다 언니가 만들어준 쌀국수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오래 봐와서인지 친남매처럼 각별한 형부와 처제. 처제와 기분 좋은 추억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영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점심 장사 후 퇴근하는 또 다른 혜리 씨의 사촌 동생. 저녁 장사는 혜리 씨와 창음 씨 두 사람 몫입니다. 종일 가게에 있다 보니 딸 지윤이의 간식은 주로 식당에서 챙긴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딸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이 시간만큼은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혜리 씨입니다. 채소, 쌀국수면 피시 소스와 잘 어울리는 숯불향 돼지고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숯불향 돼지고기가 들어간 분짜는 단짠의 조화가 좋아 쌀국수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다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둘만이 하는 저녁 장사. 손님은 많고 일손은 둘뿐이니 손발이 착착 맞아도 일이 밀리게 일수라는데요. 둘이 하니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해서 재밌다는 혜리 씨. 매일 이걸 다 치우다 보면 팔 근육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음 장사를 위해 서둘러 뒷정리를 해봅니다. 홀 정리를 끝낸 창음 씨가 오늘은 특별히 아내의 주방 일도 도와주는데요. 둘이 하니 뒷정리도 금세 완료됩니다. 부부의 치열했지만 즐거웠던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 새벽. 혜리 씨네 가족의 하루는 다른 때보다 일찍 시작됐는데요. 휴일을 맞아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도 뵙고 성묘를 하러 창음 씨네 고향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복잡한 서울 도심을 벗어나 고향 영주로 가는 길. 트렁크에 간식을 한가득 챙겼지만 뭐 하나라도 더 사가고 싶은 부부는 마트를 나와 고소한 콩가루 냄새가 솔솔 풍기는 시내의 떡집으로 향합니다.
추억이 담긴 간식까지 사고 이제 요양원으로 출발하는데요.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를 보러 마중 나와 계신 어머니. 모녀가 재회한 듯 폭풍처럼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준비해온 간식도 서둘러 꺼내놓는데요.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지윤이의 귀여운 편지와 이어지는 용돈 증정 시간. 과묵한 아들과 달리 혜리 씨는 살갑고 애교 많은 며느리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딸처럼 편한 며느리. 가족이 된 지도 어느새 20회가 가까워지는 부부 혜리 씨에게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다름이 없다는데요. 행복한 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어머니의 시간은 부디 천천히 느리게 흘러가길 바라며 아쉽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돌아서는 창흠 씨와 혜리 씨입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부디 활기차게 시작되는 부부의 하루. 한창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을 시간인데요. 혜리 씨와 창흠 씨는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공릉동 도깨비 시장으로 향합니다. 나날이 치솟는 채소값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결국 양손이 초라해진 채로 식당에 돌아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미리 사놓은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완성합니다. 배달할 때도 부부만의 원칙이 있다는데요. 국수의 생명은 자고로 면발에 있는 법. 면이 불지 않도록 출발 직전에 조리하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조리 후에는 음식이 식기 전에 도착하는 게 목표인데요. 음식이 완성되고 포장을 끝내자마자 배달 출발. 매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는 점심시간. 타이밍 맞춰 쌀국수 국물도 준비가 되고 혜리 씨는 주문 즉시 요리를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혜리 씨네 쌀국수집. 손님들이 생각하는 인기 비결은 바로 신선한 재료와 주인장의 손맛, 그리고 손님들에게 전달된 혜리 씨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고향 음식의 매력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요리에 최선을 다하는 혜리 씨. 그 진심이 손님들에게 닿은 거겠죠. 그런데 혜리 씨의 이런 열정은 때로는 창흠 씨를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손님의 요리를 신경 쓰며 시작된 폭풍 잔소리. 창흠 씨가 손님에게 음식 먹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손님이 다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안에서 봐도 다 안다는 혜리 씨. 사실 쌀국수집의 진짜 성공 비결은 혜리 씨의 이런 깐깐함이 아닐까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창흠 씨와 성대한 잔치상의 주인공 혜리 씨의 모습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혜리 씨와 창흠 씨 부부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휴일을 이용해 고향에 방문한 혜리 씨 가족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고향에서 식구들, 친구들을 만나 든든한 응원과 넉넉한 고향의 정까지 한껏 느끼고 가는 세 식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위의 따뜻한 정과 응원을 통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 야구 한창인 프로야구의 올해 정규리그 관중 수가 프로야구 출범 후에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구름 관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데요. 한편으로는 입장 티켓을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 가수 공연도 그렇고요. 인기 네. 스포츠 경기를 좀 예매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동시에 매진이 돼서 구하지 못한 경우가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이걸 구매하려면 많게는 뭐 수십 배의 웃돈을 얻는 암표가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암표 실태를 좀 정해봐야 될 텐데 네. 보도 정리해 보죠. 네. 1990년대 예. 기억나실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기 전이라서 없었죠. 예. 예, 극장 매표소 앞에서 이제 길게 줄을 서서 표를 사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인기 있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매진이 돼서 이제 실망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럴 때면 이제 암표상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표 있어요. 뭐 얼마에 이러면서. 사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명절 기차표 예매에서부터 이제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 예매, 뭐 캠핑장이나 골프장 예약 같은 것도 선착순으로 기회를 잡는 곳이면 어디든 용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명 스타의 콘서트나 뮤지컬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예. 피가 튈 정도로 치열하다고 해서 피켓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언론에서는 이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 몇 분 만에 이제 표가 없어지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표를 구하려는 게 일반적인 사례가 됐다라고 전하면서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암표는 특정 공연의 흥행도를 평가하는 기준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조직화된 암표상이 티켓을 싹쓸이해서 일반인의 티켓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 다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빼앗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제 입장권 정가보다 비싼 재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는 대책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우선 기존의 이제 암표 단속의 근거가 되는 경범죄 처벌법은 1973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오래됐군요. 예, 내용을 보면 이제 경기장이나 나루터 등 정해진 요금을 받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예전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죠. 맞아요. 예. 요즘에 이제 암표상은 컴퓨터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매크로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키 하나에 묶어 이제 자동으로 반복 작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티켓을 예매할 경우 예매창 접속부터 뭐 좌석 선택, 결제까지 이제 최소한 몇 분이 걸리지만 매크로를 활용하면 이런 과정을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암표상은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판매를 티켓 대리구매라는 명분을 내걸고 수고비와 수수료까지 챙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공연 티켓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위반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암표 거래는 성행 중입니다. 처벌 수위가 암표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지적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암표 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법적인 허점을 노리고 티켓을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플랫폼을 찾는 판매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개정공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거된 암표 판매 사범 7명이 모두 매크로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한 20대, 30대였다면서 이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개정공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개정공연법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이유는 해당 티켓이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검증하기가 어렵고 또 은밀하게 거래되는 개인 간 거래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티켓에 붙는 각종 웃돈을 규제하자는 이른바 프리미엄 금지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암표상을 조직화 또 기업화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면 암표상 입장에서는 굳이 매크로를 돌려서까지 표를 매집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암표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예. 접수 시에 이제 좌석 번호나 예매 번호를 적어야 해서 결국 암표를 산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서 제3자 신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안표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네. 공연계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인데 자체적으로 부정거래 티켓 식별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또 아예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하는데 주최 측들의 온라인 안표에 대한 대응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예. 공연계가 이제 다시 활기를 그러고 되찾으면서 있죠. 안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공개거래 플랫폼이 일종의 안표 거래 창구가 되면서 공연 업계도 강력한 제재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안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새해 첫날 콘서트에서 한 가수는 예. 안표 문제로 이제 티켓 예매분을 전부 취소하겠다라고 밝혀서 대중에게 이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연계는 예매 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한다던가 또 안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드러날 경우에 팬클럽 영구 제명이나 추후 모든 공연에서 영구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블록체인 기술이죠. NFT 티켓까지 도입하고 있는데요. 안표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NFT 티켓만으로는 안표 거래를 막기 어렵고 또 고령 관객들의 문화 소외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어쨌든 연예인들이 이제 안표 문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이유는 높은 티켓 가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그들의 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최 측의 다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언론에서는 현행법상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거래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안표를 사고 파는 조직적인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완전한 법이 오히려 온라인 안표 판매에 면죄 부과됐다면서 업계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법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공연장을 찾는 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어렵사리 구했다 하더라도 공연장에 입장하려면 온갖 개인정보를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실태를 지적하면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처벌이 강화되고 또 구매 과정이나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사실 네. 또 너무 이렇게 강화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고령 관객들의 문화 소외 현상도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언론은 어떻게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공연법 개정 이후에도 사실 이런 편법이 끊이지 않자 문체부는 공연법과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표 판매를 금지하고 또 입장권을 우회해서 구매하는 부정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현행법은 매크로를 사용했을 때조차 처벌을 피할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면서 세밀한 하위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통로로 대량 구매해서 이익을 보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엄연한 범죄라고 전하면서 공연계 전반의 안표 거래 확산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안표 판매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안표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는 박탈될 수밖에 없겠고 네. 또 길게 봤을 때 문화체육 산업의 성장을 막는 요인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끝으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온라인 안표 주제를 다루면서 예. 유독 신조어를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그러셨군요. 예, 그 빛의 속도로 이제 클릭한다라고 해서 이제 광클 아시네요. 예, 예. 이런 말도 이제는 뭐 두루 쓰이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의 줄임말인 풀미를 비롯해서 그건 몰랐네요. 예, 아이디 옮김 이거는 아옴. 또 대리 티켓팅은 델티라고 불립니다. 델티. 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젊은 세대에서는 일종의 문화 현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예. 언론은 이러한 온라인 안표의 어떤 불법성과 또 심각성을 또 분명하게 좀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표를 단순한 수고비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이 매크로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웃돈 주고 산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그럴 것 보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맞아요. 안표 같은 부당 이득은 공연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뭐 K-팝, K-클래식, K-컬처 등 이제는 뭐 K만 붙여도 한류가 되는 뭐 이런 시대에 예.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수준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일깨워야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